재난안전 119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안보 이슈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어제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이었습니다. 북중러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 탈냉전 이후에 66년 만인데요. 다자 외교부대에 대비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뉴스 보시죠. 열병식을 바라볼 천안문 막루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시 주석 오른편엔 푸틴 대통령이, 왼편엔 김정은 위원장이 자리했습니다. 坚决反对一切形式的霸权主义和强权政治。 새 정상은 막루 중앙에서 나란히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건 미국과 소련이 대결하던 냉전 시기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을 상대로 한 신냉전 구도를 부각하는 역사적 장면이 됐습니다. 시 주석은 때때로 김 위원장과 또 푸틴 대통령과 서로 몸을 기울인 채 대화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김정은 위원장을 푸틴 대통령의 버금가게 예우했습니다. 제자리에서 정상들을 맞이하던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이 다가오자 앞으로 벌어나가 두 손을 맞잡았고 정상들의 이동 때도 가장 앞줄에 내세웠습니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 뒤 리셉션에서도 역시 시 주석 내외 바로 옆자리에 앉아 오찬을 가졌습니다. 북중러 정상이 공식적인 3자 회담까지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하지만 북중러 연대는 사실상 공식화됐고 현안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교환했을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회장님, 시진핑 주석의 의도대로 반서방연대의 결속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마치 시진핑의 왼팔이 된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는데 먼저 이번 열병식 총평부터 좀 해주시죠. 중국이 국가 기념일로 행사하는 전승절의 어떤 역사적 연원을 보면은 서방과의 어떤 대결 구도하고 성격이 좀 안 맞죠. 왜냐하면은 2차 세계 대전 때 중국은 그 당시에 연합군과 함께 미국과 함께 일본과 전쟁을 치렀고 그렇죠. 예. 일본이 항복한 날짜, 일본이 항복 8월 15일 날 했지만 9월 3일 날 항복 문서를 중국 그 당시는 국민당 정권에다가 전달한 날이 9월 3일이에요. 예. 그 9월 3일 전승절 일본에 대한 전쟁의 승리 기념일로 하기 때문에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때 중국이 싸울 때 일본하고 싸울 때 우리 군인들도 많이 죽었고 우리도 역할을 한 게 있다. 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과적 그림은 전 세계에 비친 그림은 지금 트럼프의 대외 정책의 가장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는 모습이 역력하거든요. 그럼 중국이 견제를 받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시진핑이 푸틴도 불러들이고 또 김정은 또 불러들여서 어떻게 보면은 반미국 동맹을 과시하는 이런 그림이 연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트럼프가 재밌게 이야기를 해요. 미국을 조금 위협하는 그런 음모의 모임 같다. 그런 음모의 모임에 온 손님 반미 모이다. 반미 모이다. 컨스파이러시라 했는데 음모 같은데 그 온 손님한테 온 손님 중에 가장 주변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 푸틴하고 김정은한테 조금 안부 좀 잘 전해달라니까 푸틴도 받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트럼프다운 유머적 표현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전승절 원래 목적은 일본과 2차 세계에 싸운 나라들의 전승절인데 지금은 미국을 견제하는 그런 전승절이 되어버렸어요. 자, 공개 밀착 행보입니다.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걷고 막루의 중앙에 서서 열병식을 보고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북한의 의도, 잠시 뒤에 또 자세히 여쭤보겠지만 중국의 의도는 알겠어요. 러시아의 셈법은 뭘까요? 지금 푸틴에게는 절실한 것이 미국과 나토 국가, EU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계속 견제를 하려고 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추가적인 제재를 하겠다. 예, 예. 그 전쟁 지속 능력에 흠집을 내서 전쟁을 계속 할 수 없도록 해서 정전 협상에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이 미국과 서방의 압력이니까 예. 버틸 수 있는 힘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 푸틴이 여기에 가서 우리가 외롭지 않다. 외롭지 않고 중국과 또 특히 북한 또 많은 국가들이 우리를 지원하고 있다는 모습을 연출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여기 아주 절묘한 입장을 취한 나라가 인도예요. 인도. 인도라는 게 지금 미국이 세계 전략에서 보면 새로운 트럼프 시대 또 그 앞에 시대 전략이 추구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잖아요. 예. 태평양 전략에서 인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것은 미국과 인도가 굉장히 그 협력 관계 강화되는 그러한 틀 속에서 플랫폼 속에서 갔는데 인도가 이번에 그 관세 미국 50%. 관세 문제라든지 또 예. 여러 가지 제재를 하겠다 하니까 러시아 원유를 사는데 제재를 하겠다 하니까 인도가 이번에 중국 가서 발을 반틈 걸친 거예요. 예. 그 앞에 또 텐진에서 열린 상하이 회의에서는 가서 중국 편을 들었어요. 러시아 예. 편을 들고 또 전성전은 안 갔어요. 예. 전성전 참가를 안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세계의 어떤 판이 바뀌고 있다. 세계의 어떤 지금 미국의 90년대 초 이후에 미국이 누려왔던 일극 체제, 미국이 절대 강자에 있고 예. 다른 국가들이 그 밑에 강자의 위치에 있던 것이 지금은 판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예. 분주한 모습을 보이죠. 푸틴, 시진핑, 또 모디 총리 이런 부분들이 자국의 어떤 국제 정치적 위상을 확인도 하고 또 자랑도 하고 또 미래 지향할 의지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이번에 중국의 전성기 행사에 보여줬다. 거기에 또 끼어든 게 김정은이에요. 조금 전에 화면에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모습도 잠깐 보였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국회의장을 보냈는데 사실 김정은 위원장과의 짧은 만남은 있었지만 뭐 특별한 대화나 성과는 없었잖아요. 중국으로 봐서는 이제 서방진에서는 거의 참석 안 했는데 서방의 거의 중추국가의 하나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아니지만 의정서일 위에 국회의장이 온 것이 이 전승절 행사의 어떤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높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원식 의장이 간 거에서. 그러나 우원식 의장이 우리 국내 뉴스로 보면 이제 우원식 의장이 가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렇게 좀 대화하거나 이런 모습을 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짧게 있었죠. 큰 뭐 문답은 없었습니다. 의미 있는 예, 대화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자, 사실 열병식은 엄밀히 말하면 자, 군사 무기를 선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번 하신 북중로 정상들의 행보에 좀 많이 묻히긴 했지만 열병식을 보니까 신무기가 대거 공개됐는데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미국의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량형을 선보였고요. 두 번째는 미국 항모의 접근을 막는 무기를 많이 공개를 했거든요. 회장님이 보시기에 좀 이렇게 주목할 만한 무기 어떤 거였습니까? 이제 열병실 예포 발사 이제 국가 손님들이 왔을 때 하고 이제 중국은 이번에 군사 퍼레이드를 보여줬는데 사실 예포 발사, 열병식 이런 것은 환영의 의미가 있고 예의를 갖춰서 특히 예포 발사는 우리는 대포를 다 쏟다. 쏟으니까 이제 쏠 대포가 없으니까 편안하게 오시라 이런 의미로 예포를 쏟다 그래요. 이번에 중국이 국제적인 지도자들 모아놓고 수많은 지도자를 모아놓고 전 세계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이 그동안 발전시켜온 무기들을 보여주는데 그 무기들이 어마무시한 무기들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우리가 이제 북한 핵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서 삼축 체제라 그랬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군사 전문가들이 중국이 이번에 핵 전략과 관련된 삼축 체제를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미국이 갖고 있는 무기 체계 중에서 이제 러시아라든지 중국에 대해서 가장 우위에 있는 부분이 러시아나 중국이 무기를 발사하면 그것을 중간에 요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한 사드라든지 패트리어트 이런 미사일들이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가 갖지 않는 요격 체제였어요 중간에. 중국이 이번에 자기들도 요격 체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또 미국이 갖고 있는 요격 무기에 요격당하지 않는 무기 그것이 이제 이스칸데르 미사일에서 상하 고도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요격을 피할 수 있는 해픽 이동할 수 있는 무기가 있고 이번에 보여준 것은
이 미국이 갖고 있는 요격 패트리어트 사드 무기 체계가 대개가 마라면은 초음속이거든요. 예. 마5 음속이 5배 이하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이렇게 무기 체계였는데 이번에 중국이 보여준 것은 마10을 넘는다. 극초음속. 도저히 극초음속, 예. 극초음속. 이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방공 요격 체제를 넘어서는 무기 체계를 보여줬어요. 그러면 뭐냐면은 이 무기 체계는 미국이 진짜 이제 불침 항모라지 미국이 갖고 있는 그 항공모함 전력이 전 세계 최고잖아요. 그 항공모함 전력 전 세계를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항공모함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요격 체제, 방어 체제를 무너뜨렸으니까 항공모함을 격침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것을 중국 보여주는 본토로의 접근을 아예 막겠다 이런 의미네요. 그런 부분이 예. 있고 또 그 미사일의 사거리를 굉장히 늘려서 2만 킬로까지 나갈 수 있는 사거리 동풍 미사일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중국은 이번에 우리가 군사를 해서 절대 열세에 있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지금도 예. 그렇습니다. 일반 모든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과 미국의 뭐 경제 분야, AI 산업 분야 이런 걸 다 떠나서 군사적 분야에서는 미국의 한 수 아래다. 미국의 우위다. 절대 우위에 있다 이런 생각을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번에 중국이 작심하고 우리가 군사력을 이렇게 발전시켰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것이 중국 외교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그러나 아니, 이번에 너무 완전히 많이 또 비밀을 보여줘서 좀 이게 불편한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우리가 갖고 있는 너무 비밀을 너무 노출시켰다 이런 기본적으로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군사력은 예. 좀 감춰놓는 게 그러니까요. 국가 전략상 유리해요. 예. 그게 빙산처럼 좀 감춰놓고 하는데 뭐 좀 이게 보고형 전략이라 그러는데 군사를 많이 보여주는 거죠. 예. 보고는 짧잖아요. 기르치가 짧은데 보고 큰 고기하고 만나면 크게 보이려고 이게 빵빵하게 보이거든요. 예. 어쨌든 중국이 보여준 무기 체계가 조금 감춰진 부분이 있다면 더 무시무시한 거고요. 이번에 보여준 무기 체계를 봤어도 상당 부분의 첨단 무기 분야에서도 미국을 따라오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데 성공한 군사 퍼레이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다자 무대, 다자 외교 무대에 지금 섰는데 김 위원장의 의도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좀 정리해 주시죠. 그래 그 우리 우현식 국회의장이 거기 강의로 발표한 게 상당히 몇 주 되잖아요. 예. 북한 김정은이 그 전성질 행사에 간다는 게 발표가 가장 늦어졌어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뭐 추측의 영역입니다만 북한 외교팀들이 예. 중국에 참석하겠다 늦게 통보하면서 의전상에 많은 예우를 하고 하지 않았느냐. 특별한 예우. 밀당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최고 대우의 예우를 북한, 해줬습니다. 그럼요. 시진핑. 전 예. 세계에 지금 푸틴과 같은 급의 자 푸틴, 우 푸틴, 우 정은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졌거든요. 전 세계가 저걸 보면서 김정은의 그 국제 정치적 위상이 예. 좀 시각적으로 보여줬을 가능성이 많고 예. 그럼 왜 그러면 김정은이 입을 왔을까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지금 북측은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을 많이 하고 한 5천 명 유대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러죠. 예. 한 1,000명 미만의 우크라이나 사망 전쟁에 예, 파병을 그래서 했죠. 예. 거기에 러시아로부터 요구한 게 있을 거예요. 군사 기술 지원, 경제적 지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제가 갖고 있는 정보로는 예. 북한이 만족스럽지 못한 어떤 상태에 있었다. 러시아에 대해서 약간의 항의할 만한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예. 또 중국이 거의 뭐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해서 그 중국이 좀 불편해하는 어떤 외교적 어떤 신호를 계속 발신했어요. 예. 중국은 이 세계 판이 바뀌는데 미국의 힘이 조금 빠지고 세계의 어떤 질서를 하는데 러시아가 아니고 중국이 가장 선두에 있어야 생각하는데 예. 러시아 북한의 군사 협력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북한으로서는 또 중국과의 관계도 좀 복원시키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 러시아에서 협력을 요구한 데도 있어서 예. 이런 외교적 DNA가 조금 작동했다 보는데 외교적 DNA는 중국과 구소련이 분열돼 있었을 때 서로 아주 분쟁 시기에 북한이 그 생존 외교를 했거든요. 60년대, 70년대. 예. 그런 외교적 노하우가 좀 많이 발휘되어서
어쨌든 우리한테는 정말 조금 불만족스럽지만은 김정은은 자신의 외교적 가치를 좀 높이고 특히 핵 문제와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두 나라가 이렇게 다자 외교에 응함으로써 유엔 제재가 사실상 상징적으로 무력화된 거예요. 북한에 대한 제재. 예.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되고 핵 군축을 요구할 수 있는 입지도 강화시키고 북한 외교는 뭐 어쨌든 저로 봐서는 좀 안타깝지만은 그 전성제를 많이 활용해서 북한 외교의 어떤 위상을 조금 뭐 하기 전보다 좀 높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보는 러시아였고 경제는 중국이다. 이런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것 같은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김 위원장이 트럼프 1기 행정부였을 때 2018년과 2019년 북미 회담을 나서기 직전에도 중국을 먼저 방문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방문이 앞으로 향후 트럼프와의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어떤 발판 그리고 아주 본인들한테 우호적인 전략 이걸 위해서 중국을 방문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가능하죠. 그 당시에 싱가포르 회담할 때도 중국과 의논하면서 교통편을 중국이 제공했죠. 예. 그래서 이번에 회담이 아직 김정은은 베이징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지금 아직은 돌아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실무자들이라든지 예. 또 정상회담을 통해서 향후에 어떤 북한의 어떤 미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 노력이라든지 또 러시아와의 또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 측이 질문을 했을 수 있고 김정은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조금 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김정은의 대외 전략, 대남 정책, 또 대미 정책, 또 러시아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국과의 관계를 좀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해서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에펙 기간이라든지 전후로 해서 트럼프와 그 김정은의 어떤 깜짝 미팅이 있다면은 예. 그런 데 대한 어떤 의중도 서로 교환했을 수도 있다 봅니다. 좀 걱정스러운 게요. 사실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입니다. 그건 천명을 했고요. 자, 북한은 그게 아니죠. 핵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건데 이번에 중국에서 전승절 행사 때 북중로가 지금 공개 밀착하면서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뒷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핵화, 이 목표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추구해왔던 특히 2006년 이후에 북한이 핵실험하고 나서 추구해왔던 역대 정부가 다 추진해왔던 유엔을 통한 제재, 북한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노력은 상당한 위기에 봉착한 거죠. 러시아는 이미 북한에 대한 제재를 거의 뭐 제재를 안 지키고 있는 거죠. 예. 중국도 뭐 공식적으로 지키는데 조금 펑크가 난 그런 상태였고 제재부분.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통해서 해결하는 문제가 거의 물 건너간 그런 분위기가 되었어요. 예. 중국과 러시아가 빠지면 제재 효과가 없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북한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하고 우리가 이제 공조하고 서방 진영이 공조해서 뭘 해결하려는 노력은 굉장히 자초에 빠졌고 지금은 외교적 노력에 의해서 북한 핵을 좀 단기간에 해결하려는 그러한 가능성이 조금 줄어든 또 외교적으로 상당한 숙제를 안게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전승절 행사 이후에 자, 북한과 러시아가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푸틴과 김정은 위원장이 그리고 김 위원장이 러시아와는 형제 같은 관계다. 형제의 의무를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렇게 계속 러시아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병의 어떤 대가를 좀 더 받아내겠다 이런 전략이겠죠. 전략이죠. 예. 형제 국가의 도리를 우리가 먼저 했으니까 예. 좀 더 지원해야 하는데 러시아가 사실은 지금 미국과 서방은 계속 추가 제재를 의논하고 있고 또 인도에 대한 제재를 해서 유일하게 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거의 원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데 예. 튀르키예나 인도에 대한 원유 수출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북한이 적지 않은 나라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북한 체제 유지에 필요한 경제 지원을 하는 물자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예. 있고 예. 또 군사 기술은 개발 비용 굉장히 많이 들고 그것을 쉽사리 내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빨리 모든 걸 좀 얻고 싶은데 러시아로서는 좀 기다려야
된다. 예. 이런 입장일 때 북한이 좀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표출되고 있다는 것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님이 보시기에는 북한이 러시아한테 뭘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했을까요? 제가 볼 때 일단은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체제 유지에 필요한 기본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뭐 원유라든지 식량 확보에 필요한 이런 것을 요구할 거고요. 군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북한이 가장 다급한 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게임 체인저로 등장한 드론에 대한 기술, 드론 운용 이런 부분하고 또 어쨌든 우리 정치적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그 평양 상공에 나타난 무인기에 대한 북한이 굉장히 당황해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게 방공망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요구를 했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먼저 위성 발사에서 조금 힘들었던 부분, 기술적으로 어려웠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주 기술 또 미사일 기술에 대해서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로부터 기술 협력을 요청했다는 설이 많습니다. 경제 협력이 한 축이고 군사 기술 지원이 또 다른 축이네. 그 두 가지를 요구했을 텐데 답변을 어떻게 들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러시아는 좀 기대를 했겠죠. 그래요. 자, 우리가 지금 최고의 관심사는 과연 북중러 3자가 회담을 했을 건가 이거였는데 결국 회담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중국 입장에서 굳이 3국이 만나서 회담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별로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중국 북경에서 중국이 주도해서 북한 지도자와 러시아 지도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의전상으로 북한을 조금 우측 세웠지만은 푸틴하고 같은 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굳이 중국이 이렇게 멍석을 깔 이유까지는 없었다. 중국이 그렇게 중국을 하고 싶을 수 있죠. 자기 리더니까 주최국에. 그러나 러시아로 봐서는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오히려 러시아가 하고 싶은 의향이 없었을 거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주도권이 항상 경쟁 관계에 있는데 시진핑이 그런 선물을 푸틴이 줄 리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3자 회담이 하기 좀 힘든 그림이라고 예측을 했고 KBS 기자님도 보니까 모두의 동영상 보니까 3자 회담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다고 했는데 그 서 있을 때는 그림은 그렇지만 푸틴하고 김정은하고 이게 같이 하면 푸틴이 좀 손해죠. 오히려 러시아가 3자 회담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이게 회장님의 생각인데, 자 시진핑 주석이 열병식 기념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인류는 평화와 전쟁, 또 대화와 대결, 그리고 상호 이익과 제로섬 게임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가만히 들어보면 미국을 겨냥한 발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냥 들어도 그러네요. 가만히 안 들어도 평화와 전쟁의 전쟁은 미국이고 또 대화와 대결, 대화의 대결도 대화는 중국이고 대결은 미국이고 또 제로섬 게임을 하자는 것도 트럼프고 이래서 뭐 직격은 안 했지만 미국의 대외 정책을 전쟁, 대결, 제로섬 게임이라 트럼프를 맹공격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미국을 집어넣으면 다른 국가들이 좀 언짢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격을 안 했는데 사실 이번에 그 시진핑은 그 연설을 통해서 인류가 잘 돼가고 있는데 평화롭고 대화하고 제로섬이 아닌 서로 윈윈하는 게임으로 가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것을 완전히 반대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다. 그걸 막아야 된다. 누가? 시진핑이 중심이 돼. 중국이 중심이 돼. 그걸 막는데 앞장서겠다 이런 메시지죠. 그래서 그런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승리하는 과정에서 미국인들의 희생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마지막 독일의 항복을 받고 나서 5월 때 항복을 나서 일본하고 싸우는데 일본 간동군 70만과 일본 본토에 있는 군인과 싸우는데 미군 장병이 엄청나게 희생을 당할 거라 생각을 한 거죠. 희생을 막기 위해서 스탈린 군대를 끌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한반도의 비극이 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미군의 희생을 줄이고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한 거 아닙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그러한 과정에서 중국 국민당 군대에게 많은 물자도 장비와 인적 지원도 했고 또 결국은 그
핵무기까지 개발했어. 그래서 중국 국민당 정권이 일본군에게 이기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념하는 거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대신 미국인의 희생을 기억해라. 미국 희생을 기억해라 이렇게 전승절 우리도 축하한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예. 이게 뭐 전승절 원래 의미는 그랬는데 결국은 반미 전선, 반미 동맹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 기분이 좀 안 좋은 거죠. 트럼프 기분 안 좋은 걸 그대로 직격했더만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니컬한 화법으로 야 거기 모여있던 푸틴과 김정은에게도 안부를 전해주라. 너네 지금 대미 작당 모임하고 있지 그렇죠. 않느냐. 이렇게 견제를 그게 날린 거죠. 외국 지도자들한테 정상회담하는데 컨스파이러시란 말은 음모란 말은 굉장히 격한 표현이거든요. 예. 모여갖고 미국 골탕 먹이는 음모나 작당 모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푸틴 기분 나빠, 김정은 기분 나빠 이거죠. 예. 푸틴 김정은에도 내가 이렇게 기분 나쁜 걸 전해주라는 거죠. 회장님, 이건 조금 결이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지금 중국 방문에 동행한 김 위원장의 둘째 딸 12살입니다. 김주의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외신들은 가장 유력한 후계자다. 후계 구도의 선두주자에 서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봐야겠죠. 우리 대한민국 뉴스는 캐더니 지금 세계적인 주목을 끌고 있는데 북측 여성 김주애가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어요. 예. 김주애가 지금 생년월일도 조사해 보면 뭐 82, 83 애매한데 지금 12살, 13살 이 정도 추측되는데 어쨌든 22년부터 주요한 군사 행사, 정치 군사 행사에 김정은을 수행하고 같이 지도자 반열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거 상당한 언론의 관심을 끌었고 성급하게 미국과 서방의 정보기관들은 자기 지도자 수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아니 김정은 위원장도 사실 이렇게 외교 무대에 어렸을 때 가본 적이 없다고 해요. 예. 그래서 후기자 지위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전 세계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12살 여성이거든요. 예. 잡았는데 그것을 제가 뭐 북한 후계 문제는 중요한 것이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렇게 특수한 상황이죠. 예. 여러 가지 권력 변화에 대한 상황이 있어야 되고 그 시기에 어떤 당내 권력 기반 또 정책 능력 또 퍼스널리티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모습들은 김정은이 확실히 뭘 만들어줬냐 카리스마라든지 정책적 자질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데 어쨌든 전 세계는 지금 북한의 정치를 보는 기자들과 전문가들 눈에 또 각국 정보기관들은 김주애가 다음 후보자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의도한 거겠죠. 이번에 같이 함께 동행했다는 거는. 그렇죠. 그렇죠. 너무 빨리 노출되는 거 아닐까요? 4대 세습 후계자로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새로운 전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자, 의도 있죠?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드론이 벌떼처럼 날아들자 북한군이 전투 태세를 취합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한 병사가 적의 벙커로 보이는 곳에 뛰어들더니 폭발하며 화면이 붉게 물듭니다. 북한이 새로 공개한 러시아 파병군의 전투 영상입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 군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영적 희생 정신이 탄생하였다. 투항 대신 자폭하거나 맨몸으로 지뢰를 제거했다는 전사자들의 행적과 이름을 자세히 소개하기도 합니다. 북한군이 사실상 인간 방패처럼 활용된 거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희생 장병을 추모하는 편지도 공개했습니다. 조국의 명령에 충직하려 앞다투어 영감하다 희생된 전한 우리 군관 병사들의 명복을 빌고 또 빌겠소. 러시아 비행기를 타고 병사들이 이동하는 모습과 지난해 8월 28일 김 위원장이 파병을 공식 결정했다는 내용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북한은 최근 들어 파병 과정 등을 적극 알리고 대대적인 보훈 행사를 열어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는데 러시아에 대한 보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향후 전후복구라든지 파병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이제 제스처를 간접적으로 요구해야 되는 게 이제 북한에 필요하죠. 파병 군인들의 희생에 대한 영웅화, 선전 이런 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북한은 지난해 10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전투 병력과 건설 인력 약 2만 명을 러시아에 보낸 걸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양자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파병 잊지 않겠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는데 지금 저 영상을 보면 대내외에 약간 두 가지 효과를 노린 것 같아요. 하나는 러시아에 대한 어떤 보상의 압박 또는 국내적으로는 어떤 영웅화, 파병에 대한 정당성 부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 보도에 나왔습니다만은 북측은 러시아에 파병 사실 숨겼죠. 예. 1년여 전에 지난해 8월 28일 날 파병을 결심 서명을 하고 나서도 파병했다는 사실 숨겼고 그 뒤에 또 노동자들도 한 2만 명 정도 보내고 이런 것을 예. 처음에는 북한 주민들에게 숨기고 국제사회에서 안 알리는데 지금 왜 대대적으로 지금 알리느냐. 첫째 북한 국내 정치에 주는 영향을 보면은 예. 어쩌면 숨길 수가 없어요. 한 600여 명이 죽고 5천여 명이 사상하고 또 2만 명이 또 노동자로 참가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국내에 숨길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이분들에 대해서 좀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주민들이 이해를 구하는 그런 메시지 측면이 있고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1년여 지나 지금 던지는 것은 특히 이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그 파병에 대한 어떤 보상 문제 언급해 주도록 해서 요구했는 거 아니냐. 예. 잊지 않고 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국내외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은 김정은이 기대한 만큼 보상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군사 기술 지원이라든지 예. 또 물자도 뭐 어제 그 휴민트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1년에 한 7,200억, 7억 달러 정도 북한에 간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데 예. 경제 지원, 물자 지원 또 여기에 따르는 또 기술 지원, 군사 기술 지원 이런 부분이 북한의 만족스러울 짜기 때문에 자꾸 이걸 내보낸 이유가 러시아 국민과 러시아 지도자들을 알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특히 때를 맞춰서 전성절 기념 행사를 앞두고 또 푸틴하고도 만나니까 그렇죠. 예, 푸틴하고 미리 사전 만나니까 정지 미리 작업이네요. 사전 이것을 계속 그 러시아로부터 확고한 너 신실 쓰니까 갚아라 예. 이런 메시지를 만드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김 위원장은 또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수출한 것으로 알려진 미사일 군수 공장도 방문을 했습니다. 이게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 있는 군수 공장인데 이것도 상당히 의도가 있는 거죠. 같은 의도로 봅니다. 예. 근데 군수공장 같은 건 잘 보여주지 않거든요. 네. 그 위치라든지 생산 시설이라든지 제가 보니까 뭐 생산 시설이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로는 미사일 생산 공장이 많은 자강도의 강계 지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압록강 중상류 지역입니다만 어쨌든 북한이 이 군수공장에서 생산하는 물품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사람도 보내줬지 물자를 많이 보내줬다. 예. 전혀 실제로 사용되는 물자를 많이 보내줬다. 이게 러시아 정책 결정자들, 러시아 당국에다가 좀 지원 사실을 조금 각인시켜주는 예. 보상에 좀 부담을 느끼라는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봅니다. 예, 회장님, 북한 문제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얘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전승절 나흘 전에 중국 텐진에서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에 푸틴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 그가 한 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중국 텐진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에 참석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인도, 튀르키예, 이란 정상과 연달아 양자회담했습니다. 주요 화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오랜만에 등판한 타자 외교 무대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서방을 작심한 듯 겨냥했습니다. Не в результате нападения России на Украину, а в результат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ереворота на Украине, который был поддержан и спровоцирован Западом.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시도는 러시아를 위협한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반서방 연대로 평가받는 상하이 협력기구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Системы, которая пришла бы на смену отжившим евроцентричным и евроатлантическим моделям. 러우 정상회담 가능성이 갈수록 희박해지는 가운데 유럽 정상들과 젤렌스키 대통령도 현지 시각 4일 프랑스 파리에 모여 머리를 맞댑니다. 전후 안전보장안과
러시아 압박 방안을 집중 논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Also ich stelle mich innerlich darauf ein, dass dieser Krieg noch lange dauern kann, aber ganz sicher nicht um den Preis der Kapitulation der Ukraine.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EU는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탄 항공기가 불가리아 상공에서 GPS 신호 교란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공작으로 보인다고 의심했는데 러시아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일단 회장님, 오늘 현지 시각 오늘 열리는 파리에서 의지의 연합 정상회의, 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인데 이 회의의 결과가 지금 주목되는데 그 전에 자 지금 우리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상하이의 SCO 이 회의는 사실 좀 푸틴이 설명을 했는데 유럽 질서에서 좀 벗어나서 예. 중동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어떤 발전 전략 협력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예. 90년대 중반에 논의되어서 2001년부터 이렇게 회의가 정상회담이 만들어져 있죠. 지금 회원 국가가 10나라나 돼요. 10개국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또 업저부 국가를 한 2개, 또 파트너 국가 이래서 26개 나라가 이렇게 관여하고 있는 큰 중국과 회의죠. 러시아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그래서 거죠? 중국이 주도하고 있죠. 그런데 이 회의에서 푸틴의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기본 인식이 정말 드러났어요. 자기 책임이 아니다. 러시아의 침공 때문에 이 이제 전쟁이 일어난 게 이 아니다는 문제가 거잖아요. 이제 2014년에 그 우크라이나 이제 짧은 정치사 속에서 2014년에 친러 정부가 시민들의 운동으로 붕괴돼요. 예. 이건 서방이 간냥 쿠데타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예. 새로 등장한 정부가 나토 가입을 추진하게 돼요. 그게 젤렌스키 정부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그 젤렌스키 정부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러시아가 그 크림반도에 대한 영토 병합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또 전쟁을 하는데 이 가정속에 우리가 침략 국가가 아니고 서방이 먼저 우크라이나의 국민들, 우크라이나 정치 단체를 해가지고 친러 정부를 붕괴시켰다.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시작한 거다. 이렇게 역사 인식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해결 방법과 관련해서도 거의 지금 젤렌스키 보고 러시아 오라는 거 아닙니까? 네, 모스크바로 오면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지금 전쟁 중인데 아무런 사전에 안전장치도 없고 합의된 뭐 없이 가면은 전쟁 포로가 될 수도 있어요. 누가 가겠어요? 사실상의 양자회담에 좀 거부한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유럽이 의지 연합을 만들어서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니까 예. 푸틴이 계속 하는 게 그 안전장치 만드는데 중국도 넣자 그러거든요.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는 러시아나 중국이 동의 없는 안전장치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니까 예. 푸틴이 지금 몇가지 트럼프 종용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여기까지 전쟁 종용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말 듣는 척하면서 계속 전쟁을 그냥 우크라이나 현 정부의 완전한 항복을 지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 정리를 하면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모스크바에 오면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기를 왜 가느냐. 제3국에서 정상회담을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 현지 시각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 정상들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납니다. 예. 한 30개 넘게 만나는데 예. 여기에서 우크라이나가 요구한 안전보장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진전이 됐습니까? 그 논의 내용에 대해서 독일, 프랑스도 좀 비밀로 해서 하는데 아마 거기에 안전보장에 참가하는데 군대를 보내겠다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 회의를 앞두고 유럽의 나토의 아주 핵심 지도 국가인 독일이 좀 무시무시한 발언을 했죠. 제1의 전범자가 푸틴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독일도 군대를 보내서 러시아와 전쟁을 치른 것보다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죠. 이런 방안을 해서 유럽이 뭉쳐서 예. 전쟁을 지속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독일이 전쟁을 많이 한 나라잖아요. 예. 전쟁의 승부의 관건을 저도 뭐 독일 합참의장을 지난해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은 네.
러시아의 재정을 고갈시켜서 러시아 스스로 전쟁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만들지 않으면 러시아가 전쟁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는 장기화를 지금 그렇죠. 전쟁을 장기화, 전쟁 거군요. 고갈시키는데 트럼프 입장은 좀 다른 입장이죠. 의지로서 막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전쟁을 못할 사정이 돼야 안 할 거다. 러시아는 이런 인식을 독일 지도자는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뭐 트럼프가 약속한 2주 안에 뭐 전쟁을 종결시키고 뭐 이런 그 시나리오는 지금 물 건너간 거고. 물 건너간 거죠. 지금 푸틴의 인식 속에는 젤렌스키가 없어요. 머릿속에는. 예. 젤렌스키는 뭐 행정 수반 권한 대행 아니냐. 지난 5월 달에 저 대통령 선거에 그 뽑힌 사람도 아니고 예. 대행이라는 이야기는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푸틴의 머릿속에는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일 것 같아요. 예. 정권을 젤렌스키로 상대하지 않고 친러적인 나토에 가입할 의사가 없고 친서방이 아닌 친러 정권을 세우겠다는 게 목표가 아닐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젤렌스키에 대해서 완전 폄하를 그냥 지도자를 인식을 안 해요. 대통령 행정수반 권한 대행이고 뭐 또 만나고 싶으면 모스크바로 오라는데 모스크바 가면 잡힐 수도 있잖아요. 지금 푸틴이 안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생각이 없다는 거를 반증해 주는 게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 중에도 우크라를 공습했습니다. 그렇죠. 자, 공습을 했어요. 나는 너네들하고 정상회담을 할 생각은 없다. 지금 이런 뉘앙스의 공습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독일 총리 말씀하셨는데 독일 총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항복이라는 대가를 치르면서 전쟁을 끝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종전협상,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종전협상은 지금 거의 물 건너갔다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죠. 조금 힘든 상황에 있는데 예. 그 전쟁을 많이 한 독일 총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인상 깊게 들어야 됩니다. 이게 전쟁에 러시아는 항복을 원하는 거 있다. 예. 러시아가 전쟁을 중단시키는 건 전쟁을 더 할 수 없는 재정의 고갈 상태가 있을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푸틴도 그걸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트럼프에 맞장구 치고 뭐 하겠다 하고 하느냐. 예. 또 상하이 이 바쁜데 상하이 회담에 전성기로 와서 저렇게 하느냐. 미국과 서방의 제재를 조금 두려워하다 봅니다. 예. 경제 제재를 통해서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재정 상태가 상황 변화시키는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푸틴이 계속 전쟁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이 종전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의지의 연합 정상회의 여기서 이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에 대해서 중국도 같이 참석해서 유엔 안보리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혹시 중국의 입장에 나온 게 있습니까? 중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없는데 예. 그 푸틴이 그런 제안을 하기 전에 중국과 의논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분석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중국으로서도 전후 질서를 논하는데 예.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하나 유럽 질서를 논하는데 세계 질서를 논하는데 그 하나의 그 참가를 해달라고 하면 중국이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중국의 국경을 보면은 받아들일 것이다.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한국 전문가들이나 아시아 전문가들 보고 동북아 국가라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자기 전선은 저 파키스탄하고도 국경이 있고 저 중동하고도 다 연결돼 있는데 동북아 국가가 아니고 글로벌 중심 국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중심 그래서 국가. 예. 그 어떻게 보면은 유럽의 새로운 질서가 짜지는데 중국이 합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상임이사국의 권한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중국은 웰컴이죠. 오케이죠. 그래서 그 푸틴과 그 시진핑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돼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전쟁 기념관 소식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국제협력국의 차관보 대행이 전쟁 기념관을 찾았다면서요? 근데 예. 사실 미국 에너지부가 올해 4월 한국을 민간 국가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지금 발칵 뒤집힌 적이 있는데 뭐 좋은 얘기 좀 나누셨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 최고 실무 책임자 고위 관리가 혼자 온 것도 아니고 한 6명 팀을 이뤘다고 왔는데 예.
저는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해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한 달 전쯤에 지금 에너지 지배위원장이며 내무부 장관이 더 버금이 미국 에너지 정책 끌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 팀 같이 일하는 분들이 오셔서 저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한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도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끝나고 이성락 안보실장이 계속 반복해서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개정을 논의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일본 수준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논의하고 있고 또 미국이 지금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 그 대형 원자력 건설과 또 소형 원자력 건설을 하는데 한국 기술이 필요해요. 시공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원자력 개정 문제 이런 문제인데 제가 뭐 인허가한 정부 공공기관 그 정부 기관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덕담을 주로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미국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좀 미국도 반드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2월 14일 날 그 에너지위원회가 지배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지배위원장이 만들어지면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100일 안에 에너지 계획을 세우라 했는데 5월 24일 발표를 했더라고요. 행정명령으로. 100일 안에 하는데 딱 100일 만에 어떻게 발표했느냐 그러니까 그 트럼프 스피드라고 그런다면서. 트럼프가 지시하면 트럼프가 정한 날짜에 뭘 해내야 된다는 게 우리 공직도 그거는 좀 인상 깊게 들어야 되겠다. 트럼프 스피드가 있대요. 일을 미루지 않고 지도자 결심하면 따라가는 미국이 복잡한 나라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스피드도 좋지만 내용도 충실해야 될 텐데 그건 좀 걱정이 아무튼 되네요. 좋은 환담 기회였고 뭐 에너지와 관련해서 양국 입장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리스 관광부 장관도 전쟁 기념관을 찾았다고 하는데 그리스는 6.25 전쟁 때 우리와 특별한 또 관계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6.25 전쟁 때 와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이 한 194명입니다. 그게 194명이어서 한국전 참전 사실을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기념 시설도 있고 한데 그리스는 알다시피 한 1년에 6천만 명의 관광객이 온다 그래요. 그리스에. 그래서 그 관광부 장관이 와서 핵심 장관이죠. 그래서 와서 한국과 이제 관광 인프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직항이 없어서 직항을 놓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그 직항이 그리스 갖고 있는 민간 항공사에 항공기가 부족하니까 한국이 좀 주도적으로 직항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또 한 가지 부탁하러 왔었어요. 크레타 섬 아시죠? 크레타 섬. 그 우리 인류 문명의 하나의 발상지죠. 참전 조형물 건립을 요청했네요. 크레타 섬이 자기 고향 지역구 같아요. 두 번째 관광부 장관을 하는데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그 크레타 섬이 제가 찾아보니까 대단한 역사를 가진 섬이에요. 한 인구 30만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섬의 출신들이 한국전에 많이 갔다 그래요. 이분들이 참전 조형물을 한국의 어떤 우리 전쟁기념사업회나 뭐 관련 기관에서 해주면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공식적으로 요청하면은 제가 보훈부나 우리 국방부나 의논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19살, 20살, 21살 돼가 이역 말려갖고 남은 난리에서 전쟁을 해준 대신해 돌아가신 분들 뭐 조금이라도 요청이 있으면 좀 기억해 주는 게 좀 도리고 국가적 의무라 생각합니다. 오늘 회장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거의 50분 가까이 대화를 나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